네, 안녕하십니까. 재료 분석 및 조직학의 김정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전자현미경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자현미경의 기초 내용들이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한번 다시 리뷰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전자현미경은 전자빔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사가 되어서 이제 시판 표면에 이제 닿아가지고 반응을 해서 네, 그 반응을 했을 때 나오는 전자들하고 그 X선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X선의 정보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이제 관찰 방법인데요. 결국 이제 그 시한편과 전자 사이의 반응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전자랑 이제 X선이 형성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 표면에서 이제 형성되는 전자가 바로 이제 오절 일렉트론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서 나타나는 전자가 이제 세컨더리 일렉트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그 영상 이미지를 볼 때는 요 녀석을 많이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조금 더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긴 격자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격자랑 이제 저 격자랑 전자 간에 이제 반응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회절되어 나오는 전자들이 이제 백스캐터드 일렉트론, 후방 산란 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실제 격자랑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격자 내에 이제 특정 원자랑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그 X선이 이제 방출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X선을 이제 캐릭터리스틱 X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전자랑 X선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절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표면에서의 원자 조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세컨더리 일렉트론은 이제 형상학적 정보, 후방산란 전자는 원자 및 상분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내부의 원자 조성을 이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전자랑 엑스레이를 하나의 디텍터로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애드온들을 활용해서 분석을 할 거고요. 요거를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일단 그 인터랙션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가속전압이랑 이제 그 셈의 주요 그 제어 변수가 있잖아요. 가속전압 그리고 작동거리 그리고 이제 조리개 마지막으로 어, 네, 작동거리랑 조리개랑 이제 전자빔 전류량 있잖아요. 요 네 가지의 변수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가속전압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 인터랙션 볼륨이 증가하죠. 지금 인터랙션이 볼륨이 증가하게 됐을 때 이제 해상도가 요거 정정 부탁드릴게요. 네, 그 반응 부피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고 요 반응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표면 구조가 상당히 좀 불분명해지고 모서리 효과로 이제 보면은 상당히 전자가 쌓이기 쉬운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차징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었고 반면에 이제 낮은 반응 부피에서는 이제 선명한 표면 구조랑 이제 적은 표면 데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이미지상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빔 전류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빔 전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 인터랙션 볼륨이 바뀌죠. 빔 전류가 작으면은 이런 식으로 볼륨이 작은 반면에 전류 변화가 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류량이 그 볼륨의 크기가 굉장히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랑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제 해상도라든지 표면 데미지, 선예도의 큰 차이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동거리랑 조리개 같은 경우는 주로 데스 오브 필드 그러니까 초점 심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초점 심도가 이제 짧은 작동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그 손가락을 이제 바로 가까이 됐을 때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상태에서는 이제 뒷배경이 흐려지기 때문에 덱스 오브 필드가 상당히 낮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높은 그 작동거리가 길게 되면은 이제 손가락이 멀리 있죠. 손가락이 멀리 있을 때는 뒷배경이 잘 보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뒷배경이 상당히 깨끗하게 보이는 데스 오브 필드가 큰 효과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조리개 같은 경우도 이제
작은 조리개랑 큰 조리개에 따라서 depth of field가 차이가 나는 거를 네,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제어 변수에 따라서 이미지 분석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를 참고를 하시고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요소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로 배우게 될 내용은 이제 아까 앞에서 봤었죠. 요 인터랙션에 의해서 생기는 그 반응 부피 있잖아요. 반응 부피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전자들과 X선을 어, 하나의 디텍터로 통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일 디텍터로 검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드온 장비들을 이제 이렇게 달아주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샘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샘이고 그 샘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SE 디텍터는 다 달려 있겠죠. 이미지는 찍어야 되니까 그 추가적으로 이제 디텍터들을 더 달 수가 있어요. 뭐 BSE 디텍터라든지 이제 일렉트론 백스캐터링 디프렉션이라든지 EDS라든지 AS 같은 이런 애드온들을 달 수 있는데 이 애드온들의 역할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SE, BSE 디텍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게 될 건데요. SE 디텍터라는 거는 이제 세컨드리 일렉트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2차 전자를 읽어들여 가지고 시편의 대체적인 형상이라든지 파면 등의 확인을 할 때,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양 확인할 때 확인하는 이미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보는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SE를 활용해서 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 이제 BS 넥스테터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편 이제 표면이 아니라 살짝 아랫면에서 이제 후방산란으로 방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격자라든지 원자의 영향을 이미 한번 거친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미지 그 형상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형상 이미지는 얻을 수 있는데 시험편의 조성이라든지 방위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또 발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시편의 조성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데 티타늄이랑 이제 실리콘이랑 그 입자에 따라서 색상이 차이가 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뿐만 아니라 재료의 방위에 따라서도 네,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누워 있는 녀석이랑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는 녀석을 한번 봤을 때 빛이 이제 누워져 있는 녀석들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이제 딱 그 산란이 돼서 방출이 돼버리니까 밝게 나오는 반면에 이 녀석들 그 어둡게 나오는 녀석들 같은 경우는 빛이 이런 식으로 다 통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그 반응 없이 통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어둡게 그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E랑 다르게 BSE 같은 경우는 시험편의 조성이랑 방위에 따라서 이런 이런 이미지 상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네, 요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BSE 디텍터 같은 경우는 시편이 이쪽에 있고 전자빔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요 바로 위에 위치를 하게 돼요. SE 같은 경우는 디텍터가 이렇게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한 40도 방향에 이제 기울어진 상태로 있는데요. 네. 그 차이에 의해서 이미지상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 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BSE 디텍터를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제, 네, 볼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그 이미지 기술이 이제 ECCI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EBSD라는 내용인데요. EBSD가 뭐냐면은 이제 아까 봤던 후방산란 전자가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네, 격자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 후방산란 전자들이 결정 구조랑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특정 회절 패턴을 이제 갖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절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네, 키쿠치 패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키쿠치 패턴들이 그 일종의 지문 역할을 하게 돼요. 지문 역할을 하다 보니까 특정 재료 A에서의 나타나는 키쿠치 패턴이랑 특정 재료 B에서 나타나는 키쿠치 패턴이 다 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데이터베이스를 쭉 모아가지고 각각에서 나타나는 BSE 정보들을 얻게 되면은
이 재료가 바로 A에서 나타나는 거구나. 이 패턴이 B에서 나타나는 거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다 모은 게 바로 EBSD라고 해서 일렉트론 백스캐터링 스캐터드 디펙트, 네, 일렉트론 백스캐터드 디프렉션, 네, 작성을 하면은, 네, 네, 일렉트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각 위치에서 이제 전자빔을 이제 스캔을 하잖아요. 그 스캔을 했을 때 패턴 데이터를 수합해서 시각화하는 분석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포인트에서 조사를 해서 디프레션 패턴을 얻어가지고 요거를 지문처럼 대조를 해가지고 이 위치는 이 재료 A 상에 이제 뭐 특정 격자 방향 001 격자 방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해가지고 매핑을 하는, 네, 방법이 되겠지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EBSD 분석을 하고 나면은 다음에 데이터가 얻어지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생자로 쓸 수가 바로 쓰기가 좀 힘들어요. 바로 쓰기가 힘들어서 대개 EBSD 같은 경우는 후처리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OIM 소프트웨어가 제일 대표적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후처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어, 다양한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조금 요약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IPF 맵이라는 게 있고, 네, 요거는 이제 각 그 위치에서의 그 격자 방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녀석이고, 이거랑 이제 같이 비슷한 맵이 이제 바로 요 슬립플레인 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색깔로 보여준 게 바로 IPF 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운더리 맵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아파트에서 결정립계 많이 배웠잖아요. 네, 결정립계가 결국에는 이 격자들 요렇게 있는 녀석이랑 요렇게 있는 녀석들의 엇갈리는 경계면이니까 이 둘 사이의 각도를 알면은 이 결정립계의 틀어짐 정도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틀어짐 정도를 활용해서 HAGB, 그러니까 고경각 입계, LAGB, 저경각 입계의 분포를 이런 식으로 매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그리고 이런 각각 그 격자 안에서도 국부적인 틀어짐이 있겠죠. 그런 틀어짐들을 이제 정량화하기 위해서 나타낸 그림들이 이런 KM 맵 같은 것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격자 정보를 읽어내는 거다 보니까 뭐 FCC 상이랑 BCC 상에서 나타나는 색깔을 제가 바꿔서 설명드릴게요. 네, FCC 상이랑 그 BCC 상에서 나타나는 정보들이 다 차이가 있겠죠. 네, 그런 정보도 차이들을 이제 매핑을 해가지고 상분포 역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EBSD 똑같은 데이터 하나만으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이제 격자 구조를 알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거의 대부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ECCI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ECCI를 설명드릴 때 아까 봤던 BSE 디텍터가 다시 나오죠. 네, BSE 디텍터를 이용해서 이제 볼 때 이제 면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워져 있으면은 전자빔이 이렇게 들어가면 회절이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까만색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밝은 부분 같은 경우는 전자빔이 결정면과 많은 상호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쪽 면이고,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자빔이 결정면을 통과해서 상호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검은 면에 중간에 결함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결함 같은 경우는 원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면하고는 또 틀어진, 네,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전자빔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랑 이제 전자빔이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산란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네, 상호작용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실제로 이제 여기 까만 데서 전이가 존재를 하게 되면 흰색으로 이제 선이 보이게 돼요. 요게 이제 그 대표적인 이미지인데, 이제 이렇게 까맣게 면이 있잖아요. 근데 안쪽에 실제로 보게 되면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네, 전이들이 보이게 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 요런 이제 요런 이제 이미징 기법을 이용해서 그 결정님 내 내부 결함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을 이제 ECCI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ECCI가 바로 이제 일렉트론 채널 컨트라스트 이미징이란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전자빔이 완전 통과하는 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빔 산란을 이용해서 내부의 결함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에서 제일 최신 금속에서 이제 00년대 이후에 이제 사용되는 좀 제일 최신의 분석 방법인데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기존에는 이런 전이들을 보기 위해서는 쌤에서는 거의 분석이 좀 어렵다 보니까 투과전자 현미경을 많이 이용했어요. 근데 투과전자 현미경인데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시편 준비하거나 그런 이미지 보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네, 그래서 그런 까다로운 과정들을 좀 생략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들을 많이 개발을 했거든요. 그 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미징 방법이고, 다음으로 이제 ED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DS 같은 경우는 이런 전자들이 아니라 이제 X선을 이제 검출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특정 전자빔이 들어갔을 때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가 이제 들뜨고 이제 빠져나가는 그 에너지가 다르겠죠. 그래서 요 에너지를 이제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빔에 의해서 원자 내 전자가 들뜬 방출됨에 따라서 나타난 X선 방출인데, 이게 이제 소재로부터 특정한 크기의 에너지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수소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철이 있으면 철에서 요 전자 껍질에서 빠져나오는 에너지랑 니켈에서 전자 껍질에서 빠져나오는 이제 에너지가 다르겠죠. 네, 그런 E1, E2가 다르기 때문에 이 에너지 분포를 이용해서 재료 안에 있는 원소 성분을 이제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가 바로 에너지 디스퍼시브 스펙트로스코피 EDS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얘는 이제 전자빔이 주사된 특정 지점에서의 X선을 검출을 해서 시험편의 원소 성분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자빔을 쭉 스캔을 하죠. 스캔을 했을 때 각각의 이제 에너지들이 수합이 됐을 건데, 요 지점에서 나타나는 니켈이 있고 요 지점에서 검출된 원소 FE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특정 지점에서 산소가 어떻게 있는지랑 어떤 특정 지점에서 이인이 어떻게 있는지 뭐 이런 원소들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어,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빔이 주사된 지점에서 시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각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시편의 크기가 좀 상당히 적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건데, 단점은 전자빔 기관 분석이기 때문에 자성 있으면 당연히 안 돼요. 자성 있으면 기본 이미지 자체도 잘 안 나올 뿐더러, 네, 이미지도 잘 안 나올 뿐더러 이제 애초에 그 자성이 있다 보니까 빔들이 마구잡이로 휘겠죠.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진공 상태에 있으니까 액체 상태는 안 되죠. 액체가 되면은 증기는 항상 생기니까 이런 증기가 생기게 되면 쌤에는 상당히 안 좋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벼운 금속에 대한 성분 정확도는 상당히 높은데 좀 가벼운 성분들은 분석 정확도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은 전자 껍질에서 나타나는 그 에너지 차이 편차가 금속은 좀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나는 편인데, 유기 성분 같은 경우는 그 분석 정확도가 낮을 뿐더러 그리고 진공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녀석들이 기본적으로 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손에 지문 같은 거 찍혀도 이런 유기 성분들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유기 성분에서의 분석 정확도는 좀 높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DS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단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난 게 이제 일렉트론 프로브 엑스레이 마이크로 어널라이저라고 해서 EPMA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선 분석 데이터랑 이제 정량 분석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이제 성분 분석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법인데, 뭐 정량 분석이라는 높은 분해 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네. 요거는 다 좋은데 이제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원소를 이제 하나하나 다 스캔을 반복해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한 6시간 이상의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뭐 본 장비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있는 장비들이 많지는 않은데 참고로 우리 학교에는 있습니다.
네, 우리 학교에는 있는데 뭐 이런 장비가 있다 정도만 좀 아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ES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오저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요 인터랙션 볼륨 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표면 부분에서의 어, 표면 부분에서의 이제 원소를 이제 분석할 때 활용되는 이제 전자라고 했어요. 근데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AES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에서 똑같이 이제 전자가 방출되긴 하는데 EDS 같은 경우는 요 전자가 들떴다가 다시 내려갔을 때 에너지를 보는 거고 얘는 말 그대로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가 튀어나올 때 에너지는 똑같게 에너지도 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철이랑 니켈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다 다르겠죠. 네, 그 다 에너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문처럼 이제 원소 분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EDS랑 뭐 사실 거의 비슷하면서 좀 차이가 있는 게 EDS는 요 안쪽에서의 이제 조성을 읽어내는 기술이지만 AES 같은 경우는 요 얕은 부분에서의 원소를 정량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DS에 비해서 좀 얇은 분석에서 얇은 지점에서 분석이 가능한데 뭐 EDS랑 똑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정성 분석이 조금 까다롭다는 거. 네, 그리고 표면에서의 오염에 상당히 좀 예민하다는 거. 네, 그런 단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념 자체는 이제 EDS랑 비슷한데 분석하는 분석하는 소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EDS 같은 경우는 X선을 분석하고 AES는 요 표면에서 똑 방출되는 전자를 이제 검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쌤에서 주로 사용되는 애드온 장비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크게 BSE, EBSD, ECCI, EDS, EPMA, AES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주로 앞으로 사용될 할 녀석들은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BSE는 주로 시편의 조성 및 방위에 따른 차이 구별해서 이제 이미지를 얻어낼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EBSD는 소재의 결정 방위 정보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었죠. 그래서 뭐 결정기 크기도 볼 수 있었고 바운더리 맵들 그러니까 입계 분포도 볼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적집합 조직 분포 역시도 다 볼 수 있었고 상분포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걸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ECCI는 BSE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방법이죠. 네, 특정 면에서의 이제 빔산란을 이용해서 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를 통해서 결정림 내의 결함을 굳이 TEM 뭐 뒤에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TEM 같이 샘플 만들기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직접 관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DS 같은 경우는 이제 X선 그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를 검출을 해가지고 각 위치에서의 시편의 원소 성분이 뭔지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으니 이 부분까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주사전자 현미경에 대한 학습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투과전자 현미경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인데 기본적인 이제 빔 소스 자체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차이는 주사전자 현미경은 표면에서 이제 산란돼서 나오는 전자들을 관찰을 하는 방법이고 투과전자 현미경은 시편을 엄청 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시편에서 투과되어 나오는 이제 전자의 정보를 어, 관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게 가장 큰 차이고 그리고 시편에서 볼 수 있는 크기 측정 가능한 범위도 샘보다 TM이 조금 더 낮은 범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관찰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 관찰 원리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겠고 TM 역시도 결국 전자 현미경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샘과 같이 다양한 애드온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애드온까지도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